오늘 오후 섹션 내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사단법인 국제팬한국본부의 예전에 우리 팬문학의 주관님도 역임하셨고, 아마 강주광역시에서는 이제 문단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죠. 김종 우리 강주 추진위원회 제9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강주 추진위원장님께서 자장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우리 김종 추진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면서 비가 이렇게 내렸는데, 이럴 때 비가 내리면 바람이 불고 이제 날씨가 많이 내려갑니다. 이 추위, 이게 날씨는 춥지만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광주는 음식은 정말 끝내주기 맛있으니까 정말 아주 그 정성껏 또 차린 밥상이니까 많이 진짜 그 즐거운 식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최 측이 준비한 그 일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 주제 3 일이 AI와 한글 산업입니다. 주제가 AI와 한글 산업인데, 우선 그 선생님들께서 그 잘못된 부분부터 수정하고부터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발표 자료집에 보면 AI와 문학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 산업이란 말하고 한글 산업이란 말은 그 말에 대한 크기도 다를 뿐더러 방향도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후일의 기록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AI와 한글 산업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제 3의 3에서 AI와 한글 산업이라는 주제를 걸어서, 이 주제가 이번 세계 한글 작가대회의 최대의 화두이자 에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시도는 처음의 일이기도 해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더더욱 많은 용기와 의욕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AI는 이미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아시는 것처럼 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의 도시, 기회의 도시로 그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견인하는 선도책으로 AI와 한글의 산업화 전략을 세계 한글 작가대회를 통해서 그 효율적 방안에 대한 물꼬를 열자는 것이 이번 이 자리의 의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는 백제 때의 무등산가에서부터 조선조의 면왕정 송순,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 등 그 시조와 가사시의 대가들의 작품적 성과를 통해서 한글 문학에 대한 성지로서의 유상을 굳건하게 했던 전통 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또한 2014년부터 국어지능조례를 만들고 인문정신 문화조례를 제정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그때 어떻게 하면 한글을 산업화시킬까를 부심하다가 AI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한글 산업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 문학 차원에서 또는 한글 차원에서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국제팬 한국본부 또한 한국 문학에 대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 시인과 작가들의 작품과 인간을 여러 부면에서 조명해서 이것들을 알리는데 가히 괄목상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AI와 한글 산업에 우선 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박동신 웹작가, 그리고 김철수 디지털 역량연구소장,
두 분께 수고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두 분 그 지정 토론자 그 박동신 작가에 대해서는 장소영 수필가가 지정 토론자로 모셔져 있고 그리고 우리 김철수 디지털 역량연구소장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제가 우리 가서 정량주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은 기억력들이 모두 많이 약해져서 그렇게 가까운 분인데도 이름이 자꾸 막힙니다. 정량주 광주전남 작가회 회장 정량주 시인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안내를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두 분 발제자께는 우선 시간을 2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각 25분까지. 근데 20분부터 25분까지 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정 토론자와 지정 토론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계산으로는 두 분이 시간 질의와 응답이 6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합해서 그걸 반드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발제와 토론에 대한 순서도 우선 두 분의 발제를 먼저 듣겠습니다. 듣고 지정 토론에 대한 질의와 응답 시간은 그 뒷시간으로 미루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박동신 작가를 여기 와서 조금 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동신 작가에 대한 소개를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작가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받아서 박동신 작가는 우선 그동안의 출간작으로는 방랑자, 무적, 카오스 아머, 신성괴이, 몽황괴표, 불량학사, 주먹의 노래, 주먹의 품격, 광룡애가, 상남자 나가신다, 화타가 된 외과 의사, 땅땅거리는 놈, 외과 의사가 된 화타. 이 작품을 완결 후에 카카오 페이지 외전 연재 중 웹툰 제작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화타가 된 외과 의사 웹툰은 카카오 웹툰, 카카오 피코마, 카카오 타파스, 코믹툰 등 국내 국외 일본, 영미, 프랑스, 중국 등 7개국 언어로 번역 연재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선정 밀리언 페이지 작가랍니다. 그 박동신 작가는요, 제가 어느 정도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냐면 조금 전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밀리언셀러 작가가 100억 정도 소득을 냈다고 하면서 얼마쯤 그 소득을 내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10분의 1쯤 된다는 말을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 말은 10억 정도의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는 인기 작가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후에는 거기다 공을 한 서너 개쯤 더 치는 그런 큰 작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웹소설 작가 박동신입니다. 갑자기 저를 너무 거창하게 소개시켜줘 갖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웹소설 쓴 지는 한 10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여러 작품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가지고 나온 것은 웹소설의 현재와 미래. 이 웹소설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 웹툰, 웹소설 이쪽을 또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웹소설은 흔히 이제 옛날에 장르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르 소설. 지금은 약간 비꼬아서 뭐 상업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웹소설은 연재되는 플랫폼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그 다음에
문피아, 주아라, 뭐 노벨피아, 북팔, 미툰 뭐 이런 플랫폼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많은 플랫폼에서 연재되고 있는 소설을 통틀어 그냥 웹소설이라 그럽니다. 웹소설 중에 이제 인기가 많고 잘 나가는 작품들은 웹툰으로 연재가 됩니다. 웹툰으로 연재가 되고 또 웹툰에서 또 인기가 많고 잘 나가는 작품들은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영화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출합니다. 뭐 옛날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든가 뭐 커피 프린스 1호점, 김비서가 왜 그럴까, 뭐 또 성균관 스캔들, 그다음에 어게인 마이 라이프,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 그다음에 뭐 좀 있으면 나올 건데 뭐 중증 외상센터 이런 류의 작품들, 또 그리고 뭐 넷플릭스 쪽도 보면은 꽤 많은데 지금 사실 현재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거나 영화로 제작되고 있는 것, 특히 드라마 쪽은 한 50% 이상은 다 원작이 웹소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웹툰인 경우도 있고요. 웹소설이나 웹툰을 거쳐서 드라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웃긴 게 각 플랫폼들이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연재를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 가장 큰 경쟁사가 카카오예요. 카카오 이제 저희는 카카오 페이지라고도 하고 카카오 웹툰이라고도 하는데 네이버에 들어가면 카카오에 못 들어가요. 이게 경쟁을 해가지고 독점을 때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독점 걸면은 네이버에서밖에 연재를 못해요. 그리고 연재가 끝나면은 다른 플랫폼에 3개월 후에 연재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독점으로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를 하면은 네이버는 제가 완결된 이후 3개월 이후가 되면은 다른 플랫폼으로 풀립니다.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독점하고 자기 작가를 잡다 보니까 한계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겁나게 떨립니다. 겁나게 떨리고 지금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래갖고 식은땀도 뻘뻘 나고 지금.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또 다른 이런 플랫폼에 연재된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쪽은 사실은 기성 작가 이미 책이 나오고 어느 정도 검증된 작가들은 연재를 할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성 작가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작가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그 밑에 있는 이제 요즘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게 문피아예요. 문피아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아마추어 작가들이 연재를 해서 독자의 반응을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피아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작품들이 뜨고 그 중에 인기가 있는 작품들, 그 중에 인기가 있는 작품들은 출판사나 매니지먼트사에서 원고를 보냅니다. 원고가 아니라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갖고 저희가 계약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나 카카오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은 그쪽 문피아나 또 조아라 또 다른 이쪽에서 인지도를 먼저 얻어야 돼요. 근데 인지도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인지도를 얻고 대형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고소득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플랫폼, 이제 대형 플랫폼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인 작가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전 개최를 많이 합니다.
상금은 뭐 매덕 단위로 공모전을 하는데 이 공모전의 입상작은 사실 몇 작품 안 돼요. 근데 입상을 못한 작품들도 은근히 독자가 많이 끝까지 따라오고 재밌다고 반응이 좋다고 평점이 좋다고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작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연재를 계속 하겠다 하면은 또 됩니다. 그런 경우로 의외로 또 뻥 튀는 작품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웹소설은 그러면 웹소설이 뭐냐?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무협 소설 혹시 아십니까? 예, 무협 소설, 그 다음에 또 판타지 소설, 그 다음에 로맨스 소설, 이런 소설들을 웹소설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종이책 시장일 때는 장르 소설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종이책 시장일 때는 대여점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플랫폼에서 웹소설로 판매가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로맨스도 옛날에는 로맨스 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로맨스 판타지가 있습니다. 로맨스 판타지, 그 다음에 로맨스 무협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소설과 판타지가 또 결합했어요. 그래서 현대 판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대세예요. 그 다음에 무협은 옛날식 그 한자 많이 들어간 정통 무협이 있고 요즘 또 퓨전 무협이 나와요. 막 섞였죠. 퓨전 무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BL이라는 장르도 있습니다. 남자끼리 사랑하는, 되게 제가 싫어하는데 요즘 희한하게 이게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혐오받는데 일부 극소수의 독자들이 또 보긴 합니다. 제 주종은 이제 제가 주종으로 쓰는 것은 이제 판타지하고 무협자하고 현대 판타지입니다. 주로 제 독자층은 좀 남성향이 한 60% 70% 되고 제 독자의 여성향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르 소설이다 보니까 이걸 여러 또 더 세분화시켜서 뭐 이계로 가는 거, 이계물, 또 재벌물, 재벌집 막내 아들이 뭐 대표적인 재벌물이에요. 그 아류작도 많고, 그 다음에 직업물, 제가 쓴 외과 의사가 된 화타는 직업물입니다. 의사라는 직업 또는 검사라는 직업, 변호사, 경찰, 또 뭐 공무원, 교사, 여러 직업, 이 직업을 가지고 재밌게 또 판타지화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빙의, 뭐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빙의 된다든가, 환생,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옛날 과거로 태어나서 뭐 다시 살아본다든가, 또 그리고 이제 뭐 지구가 멸망해 갖고 괴물들이 쳐들어와 갖고 그 괴물들을 잡는 헌터물도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에서 괴물이 넘어와서 지구를 침략하고 그 지구를 방어하는 헌터물도 있고, 또 완전히 멸망해서 그 살아가는 생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통 무협은 많이 아실 거고, 뭐 판타지는 옛날 중세시대 유럽이 배경인 정통 판타지가 있고, 그 중세시대 유럽에다가 다른 세계를 접목시킨 약간 퓨전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SF물, 뭐 전쟁, 우주 전쟁 같은 뭐 그런 걸 소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장르 소설은 다양하고, 작가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독자 반응이 좋으면 그때부터는 신기하게 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찾아본 건데요. 2021년 기준 웹소설 작가 지망생이 각종 플랫폼 공모전에 투고한 작가 지망생 수가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2년 전에. 엄청 많죠. 엄청 많다는 것은
그만큼 먹음직스럽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사실 종이책 시장이었을 때는 대여점 시장이 전부였어요. 그때 대여점이 가장 많을 때가 뭐 2만 개까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줄어서 10,000개가 되고 나중에 5,000개가 되고 3,000개가 되고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대여점 시장일 때는 이 작가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대여점이 10,000개면은 이 작품은 10,000부밖에 안 나가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이제 어떤 대여점에서 2권씩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20,000부도 나가겠지만 대부분 그때는 10,000부 나간다고 보면 돼요. 각 권당, 저희들은 이제 장편이에요. 뭐 10권, 20권 이렇게 씁니다. 각 권당 10,000부, 또 각 권당 뭐 5,000부, 뭐 이제 이렇게 이때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시장도 사실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전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핸드폰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에 보면 요즘은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서울이나 이런 데 지하철 타면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고 있냐? 핸드폰 켜놓고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연애물에 관심 있었고 연예계 소식을 듣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웹툰을 봅니다. 웹툰. 옛날에는 만화라 그랬죠. 웹툰을 보기도 하고 웹소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품을 연재할 때 작품이 가장 잘 팔리는 시간대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때가 언제냐 하고 봤더니 아침 출근 시간대하고 저녁 퇴근 시간대예요. 그때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그때가 제일 작품이 잘 팔리는 시간대예요. 요즘은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어제 얼마치 팔렸다가 나와요. 옛날에는 출판사가 이 사람이 10,000부가 팔렸어도 10,000부 팔렸단 말 안 해요. 줄여요. 돈 적게 주려고. 근데 요즘은 다 전산화가 돼서 다 뜹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내 작품이 얼마치 팔렸다가 다 나와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웹소설이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많은 작가들이 웹소설에 연재하면서 담뱃값 정도 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할 때 한 10몇 년 전쯤에는 공식화되면서 약 3천억 시장 정도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작년 기준 각 플랫폼들 총 시장 규모를 따져봤더니 1조 400억 시장으로 커졌더라고요. 1조 400억 시장이 얼마 큰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인세락을 줘. 이제 들어오는 수익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0몇 년 전에는 연봉 억대 작가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연봉 억대 작가 하면 와 했어요. 지금은 연봉 억대 작가 하면 이래요. 이게 뭐냐면 흔해졌고 많아졌어요.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웹툰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고소득자가 없었는데 요즘은 뭐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웹툰 작가들. 그 사람들 억대 작가 하면 이래요. 흔해졌어요. 그만큼 시장도 커졌고 흔해졌고, 이 핸드폰이란 게 보편화되면서 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옛날에 책 보려면 내가 책을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됐어요.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작품을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럼 국내 독자만 늘었냐? 아니에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경쟁하면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해외로 나가는데 이제 그 나라 말로 번역돼서 나가겠죠.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돼서 나가니까 이 시장이 또 폭발적으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내 시장 위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국내 시장 플러스 해외 시장까지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 수도 엄청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웹소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편단 결제랍니다. 편단 결제. 뭐냐면
내가 한 권을 썼어요. 한 권을 쓰면 이걸 저희들은 24편으로 나눕니다. 한 권을 24편으로 나눠서 한 편당 100원씩 결제를 합니다. 독자가. 그러면 저한테 한 30원 떨어지더라고요. 한 편당 100원씩 결제를 해요. 편당 결제인데 문제가 뭐냐? 재밌으면 내가 다음 편을 봐요. 또 재밌으면 다음 편을 보고. 근데 재미가 없으면 어쩌겠어요? 보다가 안 봅니다. 그 이제 연동률이라고 그래요. 저희들 연동률. 그 연동률이 높은 작품이 있고 연동률이 낮은 작품이 있어요. 연동률이 높은 작품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무료일 때가 있어요. 한 권 분량 정도에서 한 권 반 정도 분량을 저희들이 무료로 풉니다. 무료로 볼 때는 사람들이 돈 안 내고 보니까 엄청 봐요. 몇십만 명이 봅니다. 그러다 유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약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몇만 명으로 줄어요. 근데 몇만 명이 하루에 100원씩 내고 보는 거예요. 쭉 가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이 10,000명 이하대로 내려갑니다. 몇천 명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요. 작가님 이제 슬슬 완결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작가도 억지를 부리기 힘들으니까 이제 완결해야죠 그러죠.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연동률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 나는 분명히 끝내려고 그랬어요. 이거 한 10권만 쓰고 끝내야지 했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작가님 좀 길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15권으로 갑니다. 15권에 끝내려고 마음 먹고 결과를 쓰고 있는데 다시 또 전화가 옵니다. 작가님 20권 가셔야죠. 20권까지 또 씁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했는데 또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는 옥이 있습니다. 나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뭔 이야기가 나오냐? 뒷이야기. 외전 써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외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외전이 반응 좀 어떻게 될까요? 2부로 넘어갑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이게, 그러니까 괜찮은 반응이 있고 안 괜찮은 반응이 있는데 각자 호불호가 나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은 장편들이 되게 많아요. 10권이면 사실 되게 단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5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인기의 척도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20권 넘어가고 50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횟수로 한 막 1000편, 1500편이라고 가죠. 몇 년 동안 한 작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수익 구조인데 제가 수익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작품이 매출이 10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플랫폼에서 30% 떼갑니다. 30억 떼갑니다. 그리고 광고를 해주고 막 이랬을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떼갑니다. 100억 매출에서 최고 50%까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억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매니지먼트나 출판사하고 작가하고 나눕니다. 잘 나가는 작가는 8대2까지 가져갑니다. 8대2. 작가가 8을 먹습니다. 출판사가 2. 조금 안 된다. 그러면은 작가가 7, 출판사가 3. 그보다 더 안 된다. 신인 작가다. 인지도가 없다. 그러면 작가가 6, 출판사가 4. 이제 요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억 나왔다 하면은 작가가 한 30억 정도 실질적으로 작가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튼 근데 제가 이제 지정토론 우리 장소영 수필가님은 혹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에 뭐 두서없이 말했는데 그냥 이런 시장이 있다, 웹소설이 이런 곳이 있다 아시고, 좀 안타까운 게 광주 전남에 웹소설 작가가 되게 적어요.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웹소설을 쓰신 분들이 많은데 광주 전남 이쪽에는 제가 이제 인재풀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적어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문학성이 높은 작품도 좋지만 또 사실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을 잘 쓰면은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웹소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자가 그 발제자나 또는 지정 토론자 또 답변 그걸 제가 시간을 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죄송하게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그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동신 작가의 웹소설의 현재와 미래의 발제가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AI 전문가 김철수 디지털 역량연구소장의 AI와 글쓰기에 대한 발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철수 디지털 역량연구소장은 코롱 베니트 기획 마케팅 유닛장, 코롱 그룹 인더스트리 4.0 편집장, 프리첼 아이템 사업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환경기술인협회 기술부회장, 기후변화센터 신산업지원단장, 스타트업 문화포럼 운영 등을 겸하고 있는 AI 전문가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AI와 한글 산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철수 디지털 역량연구소장을 모시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앞에 화면 자료가 있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름이 철수예요, 철수. 철수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영희 생각나시는군요. 영희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사라 그래요. 옛사. 인싸 아니고 옛사. 옛사가 뭐죠? 옛날 사람. 요즘은 짱구 친구 있어요. 짱구 친구. 예,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름이 김철수기 때문에 제가 원조입니다. 제 이름을 작품에 쓰시려면 저한테 라이센스 이름 사용료 주시고 좀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 생긴 거 보세요.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국어 시간에 소설 소나기 기억나시죠? 소나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예, 막 뒷산 뭐 저기 뛰어다니고 서울 아가씨 꽁무니 쫓아다닐 것 같은, 예, 나름 국문학 전공입니다. 한양대 국문과에 나왔는데요. 옛날에 국문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93년도였습니다. 93년도에 그때 AI 이런 거 전혀 몰랐고요. 저도 나름 문학 쪽에 있어서 신춘문예에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번번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 등단하신 선배님들 부럽습니다. 책을 여러 권에 써서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AI 하면 챗GPT라고 해서 글을 쓰는 AI, 챗GPT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챗GPT와 글쓰기라는 책을 썼더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또 저를 좀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국문과 나와가지고 이런 기술책 같은 거 쓰다 보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사실 인공지능이 글을 쓰는 거는요 60년대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60년대에 인공지능이 글 쓴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엘리자라고 이름도 있었습니다. 엘리자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우리 엘리자가 뭐냐면 상담가예요. 상담 치료사. 그래서 저기 텍스트에다가 헬로우 나 뭐가 힘들다 그러면 얘가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람처럼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애기처럼 그냥 대꾸 정도만 해줘요. 힘들겠다. 이 정도.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직장 다니신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심심이, 오늘 오신 분들 심심이 아시는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심심이. 예.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직장인들 사이에 강남에 벤처 이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MSN 메신저 있죠. 메신저. 요즘에 카톡 쓰시잖아요. 옛날 카톡에서 심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심이라고 하는 컴퓨터 친구가 있어서 얘를 친구로 등록을 하면 얘랑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 쿵쿵따 게임 이런 거 유명했잖아요. 강호동의 쿵쿵따. 그래서 나랑 쿵쿵따 게임 하자 그러면 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랑 여러분들이 심심이 역할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제가 노란 거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얀 거 한번 해보세요. 나랑 쿵쿵따 하자. 장독대 쿵쿵따. 무다리 쿵쿵따. 잘하시는데 혹시 사람이 아니신 거 아니죠? 옆에 여기 옆에 앉으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예, 과연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통계 기반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저장해 놓고요 메모해 놓고 무슨 질문이 오면 무슨 대답을 해야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해 보세요. 시작. 예,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로 hello. 그럼 뭐라 그래요? I'm fine. How are you? I'm fine. 다 아시잖아요. 정해져 있는 대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인공지능처럼, 즉 내가 안녕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안녕이라고 했을까? 또는 내가 안녕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도로 했을까? 무슨 감정으로 했을까? 이거를 알아내는 기술이 2000년대 초반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이월드, 옛날 싸이월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싸이월드의 미니미에다가 이 기능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싸이월드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미니미 조그마한 아바타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이해하는 거. 제가 요때 기획팀장이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2004년 요때도 AI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저희 상사가 사장님이 카이스트 여기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걸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안녕 나는 김철수야 너는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얘가 대답을 해냅니다. 진짜 사람처럼 대답을 해요. 그런데 대답을 언제 하느냐? 오늘 질문하면 내일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때 컴퓨터 성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컴퓨터 성능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발전한 컴퓨터 성능을 가지고 원래는 통계 모델, 네가 How are you 하면 I'm fine 이렇게 배운 대로 하다가 뭔가 모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좀 더 발전된 기술 이런 거를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트랜스포머 하니까 여러분들 영화에서 로봇가 막 자동차로 바뀌는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뭐 AI와 글쓰기 뭐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제가 지금 한 5분, 6분 동안 주절주절 얘기하고 있는데 AI 글쓰기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 있었어. 2017년도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람만 알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사들 옛날에 직장 다니면 상사들이 우리한테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개떡같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아먹어요? 찰떡같이 알아먹어요. 이거를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글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발표해갖고 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든 게 챗 GPT예요. 그래서 GPT의 끝에 T자가 트랜스포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개떡같이 말해도 뭐예요? 찰떡같이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글이 2017년에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 구글이 AI로 고양이를 식별하는 걸 했었어요. 2012년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영상에 보면 고양이가 있는 영상과 고양이가 없는 영상을 구글이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찾아냈을까요?
유튜브 영상에서 고양이 있는 영상과 고양이 없는 영상을 찾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2012년에.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 했을까요? 고양이 보고 싶어서? 성인물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성공한 게 유튜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은 전부 누가 뭐 해요? 유튜브가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이 다 성인물 제거했었는데 유튜브는 인공지능으로 성인물을 탐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도 유튜브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 만든 이 구글이 엄청난 AI 기술을 이용해 갖고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걸 공개를 해버렸더니 이걸 딱 받아가지고 챗GPT라는 서비스를 만든 오픈 AI가 딱 받아갖고 챗GPT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챗GPT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글의 씨를 받아서. 그러다가 챗GPT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이걸 학습시키려면 컴퓨터가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그 컴퓨터 엄청 많고, 여러분들 컴퓨터 뭐 윈도우 이런 거만 생각나는 회사가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집에서 컴퓨터 끄면 다 마이크로소프트 막 나오고 하잖아요. 엑셀 쓰시고 워드 쓰시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합니다. 챗GPT에.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요. 그러니까 요즘 유명한 챗GPT의 아버지는 구글이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MS. 이거 완전히 금수저 집안이, 금수저. 우리는 AI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거대 기업 구글과 MS가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맨 처음 뭘 할까요?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5, 6년 전에 알파고 기억나시죠? 알파고가 뭘 떴죠? 바둑을 떴죠. 예, 바둑 뜨는 사람 뭐 많지만 전 세계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글하고 MS는 소설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마 여러분들 문학상 받은 모든 소설들을 다 읽어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쓰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학습하느냐?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지나가서 그냥 한번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옛날에 소설 쓰고 시 쓸 때 학습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써보고 많이 읽고, 그죠? 다독 많이 읽고, 다작 많이 써보고, 다상량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봤자 우리가 1년에 책 몇 권 읽겠어요? 뭐 많이 읽으면 한 10,000권 읽을까요? 챗GPT는 몇 권 읽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3억 권 정도 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어서 학습을 했고요.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우리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 만들면 드라마 작가들이 있겠죠. 이 드라마 작가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왜 파업했느냐? 당연히 뭐 월급도 얼마 안 주고 막 그래서 파업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 파업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챗GPT가 드라마 대본을 쓰는 거예요. 챗GPT가 드라마 대본을 쓴다? 그러면은 소설 정도, 시 정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드라마 작가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걸 만들 때 대본은 누가 쓰기만 해야 된다고요? 사람만. 그래서 AI를 가지고 대본을 쓰는 것은 인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파업하면 뭐 영원히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10년, 20년, 뭐 50년 지나도 사람만 소설 시를 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소설 시를 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네요. 자, 인공지능이 소설, 시,
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오신 여기 선배 작가님들 파업하실 거예요? 인공지능이 쓴 소설 C는 출판하지 말아라. 출판사 앞에 가가지고 파업하고, 아까 웹소설 플랫폼 본사 가가지고 아니 인공지능이 쓴 웹소설 그런 거는 출판하지 말아라 라고 파업하실 거예요? 예, 일단은 파업해야죠. 일단은 우리의 새를 보여줘야죠. 일단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런 위험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파업을 했고요. 작가들만 파업한 게 아니고 많은 기술자들 또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AI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생각을 해볼 거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AI가 챗GPT라는 AI가 글을 얼마나 잘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AI가 글을 아무리 잘 써봤자 사람의 창의력, 독창성을 뛰어넘을 거냐,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AI가 사람이 쓴 소설, 사람이 쓴 시보다 훨씬 독창적인, 창의적인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지금 뭐 한 절반 정도. 아니지, 걔가 커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사람 손바닥 아니지.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것도 한 대여섯 몇 분 정도 계시네요. 챗GPT의 첫 끝에 글자가 트랜스포머라고 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찰떡같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문학 쪽을 잘 쓰지 않고 비문학을 쓰는데, 오늘 뭐 여기 광주에 내려온 김에 여기 광주 전남 캠퍼스에, 비 오는 캠퍼스에 여기 전경을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또 단어도 좀 딸리고 이 지역에 맞는 어떤 용어 선택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떡같이 그냥 얘기합니다. 비 오는 전담대. 그러면 챗GPT가 그거에 마치 소설에서 첫 페이지, 한 두 쪽 페이지에 걸쳐서 전경을 묘사하는 것처럼 챗GPT가 해줄까요? 바로 그겁니다. 챗GPT가 우리가 개떡같이 어떤 단어만 제시를 해도 챗GPT가 우리보다 훨씬 더 전경을 잘 묘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0글자만 얘기해도 챗GPT가 100글자, 1000글자로 확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챗GPT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챗GPT의 G자 있죠. GPT의 G. 이 G가 제너러티브예요. 그래서 이게 생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 많이 낳으셨나요? 다음 세대를 뭐라 그래요? 우리 자식 넣으면 그 세대들을 세대 뭐라 그래요? 제너레이션. 그죠? 그래서 제너러티브가 생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뒷부분에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가 방에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들어가셨다라고? 그죠? 아버지가 방에까지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AI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글들을 읽었기 때문에 특정 글자만 주어지면 뒤에 있는 글자들이 다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컴퓨터가 있으면 한번 실습을 보여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니까 돌아가시면은 챗GPT한테 한번 글을 줘보고 내 다음 글을 써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 써줍니다. 자, 그러면 제너러티브가 생성,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만들고 글 쓰고 하는 거는 저희 큰딸이 중학교 3학년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막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 써요, 안 써요? 글 쓸 수 있죠. 단어 몇 개만 알면은 생성한다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림도 그냥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독창성이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챗GPT는 제너러티브, 즉 주어진 단어들을 섞어서 만드는 것뿐입니다. 물감하고 붓을 주면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얘가 MS와 구글이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제너러티브가 뭐가 될까요? 영어로 크리에이티브가 되겠죠. 과연 창의적이다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했습니까? 책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니까 창의력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똑같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심지어 인공지능은 2개를 만들어 놓고 서로 대화도 합니다. 그죠? 자,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제너러티브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독창성을 가지는 날도 온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저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 인공지능이 쓴 시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AI라고 하는 걸 도구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제가 처음 국문과에 갔을 때 원고지로 썼어요. 원고지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원고지로 글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즘 컴퓨터로 쓰죠. 컴퓨터로 쓴다 손 들어보세요. 컴퓨터 도구로 쓰시잖아요. 훨씬 빠르고 컴퓨터에서 맞춤법도 맞춰주고 띄어쓰기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러면 AI가 나오면 그냥 AI도 도구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AI가 경쟁했을 때 사람이 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 더하기 AI가 그냥 AI랑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람 더하기 AI가 이기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이제 AI를 가지고 글을 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양대 국문과를 갔더니 시비가 하나 있어요. 박목의 시인님이 한양대에서 옛날에 교수를 한 20년에 하셨거든요. 그분이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시를 쓸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됐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계신다면 어떤 글을 쓰실지도 궁금하고 여쭤도 보고 싶어요. 챗GPT가 3억 권의 책을 읽어서 우리한테 새로운 소설, 시 이런 것들을 써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박목의 시인님의 모든 소설, 그 시대의 소설을 다 읽고 우리가 그 시대에 궁금했던 걸 실제 박목의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작가로서의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지금 한가운데, 그죠? 그 변화의 변곡점에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내용은 여기서 한번 마칠까요? 근데 참고로 제가 여전히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 전문가 김철수 디지털 역량연구소장의 AI와 글쓰기 발제를 마침으로써 박동신, 김철수 두 분의 발제를 모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간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질의응답도 시간이 지켜지면 객석에서도 한 분쯤 그 질의를 받을만 하겠어요. 하여튼 생각하시고 하고 계십시오. 자, 이제는 토론 순서인데요. 웹소설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한 박동신 웹작가의 발제에 대해서 지정 토론자로 우리 장소영 수필가의 질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소영 선, 장소영 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장소영 선, 장소영.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장소영 선 이쪽으로. 여기서 질의하세요. 우리 장소영 그 수필가의 질의를 통해서 박동신 작가의 필요한 많은 부분이 보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발제를 들으며, 작가님의 발제를 들으며 창작의 영역이 참 어렵고도 참 흥미로운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그 웹소설은 그 빠르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역인데 기존 그 종이 서적이 주는 문학적 감동과 재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이제 주변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플랫폼 사용은 굉장히 능숙한데 막상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그 한글의 맞춤법이 파괴되고 그 의미가 왜곡되는 신조어 그리고 비속어 그리고 유행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구어체적 또 그 사용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그 웹소설을 읽는 것을 지향하는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그 간극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고 질문을 들어가지고 지금 바로 생각한 건데 이 웹소설이 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쉽고 읽기 편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작품을 쓰다 보면 1권, 2권, 3권 초반에 썼던 내용을 20권, 25권 가면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 등장인물이 죽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살아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웹툰으로 아직 웹툰 안 나왔구나. 웹툰 제작되고 있는 작품인데 외과 의사가 된 화타 이전에 지금 웹툰으로 제작됐구나. 화타가 된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이 배경이 삼국시대인데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독자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요. 근데 작가 본인도 잊어볼 정도로 이 장편의 초반부에 나왔던 구성을 이 독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이 작가가 실수했다고 아주 맹렬하게 댓글로 항의를 합니다. 뭐냐? 쉽게 읽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직업물 이야기했는데 외과 의사가 된 화타를 썼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과 의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어떤 수술한 장면을 쓰는데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읽는 독자가 그 독자 중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가지고 살벌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의학물을 쓰면은 먼저 의학물을 쓰고 자료조사해서 의학물 쓴 다음에 자문료를 주고 의사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대학 교수나 그 해당 과의 교수한테 자문을 받고 그 교수가 이 내용이 틀림이 없다, 적합하다 하면은 그때 나가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검사물을 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소설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난리가 나버려요. 독자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독자들이 되게 다양하고 제가 이제 밀리언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밀리언 페이지 뭐냐면 내 한 작품에 대한 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야만이 밀리언 페이지 작가로 선정해줘요. 그러면 독자가 100만 명이에요. 이 100만 명 중에 다양한 직업군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이 한 명 지적하기 시작하면 벌떼같이 달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웹소설이 쉽다 생각하고 편하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웹소설이 무협소설일 때는 이 칼질 잘하고 손에서 장풍 쏘고 하늘 날라다니고 악당을 처치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이러면 와 했어요. 요즘 그렇게 쓰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아무도 안 봐요. 요즘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독자들의 수준에 사실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독자 연령층을 보면은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양한데
가장 많은 연령층이 사실은 30대부터 50대예요. 이 연령층은 돈을 내고 결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층이 가장 댓글 활동도 활발하고 심지어 작가한테 메일도 보내요. 뭐가 잘못됐니 잘 됐니. 그리고 이제 무료일 때 많이 보는 연령층은 10대, 20대고 하여튼 30대부터는 대부분 유료 연령층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간극을 사실 이제 문학 소설하고는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간극을 너무 안 벌려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이든지 문학성이 없으면 독자가 안 보고 독자의 눈높이는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내 작품을 독자가 안 읽었다 해서 독자의 눈높이가 낮은 게 아니에요. 독자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 수준이 안 되면 안 봐요. 연동률이 떨어집니다. 네, 하여튼 이 정도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끝나는 겁니까? 질문 또 질문 더 해요? 한 가지만. 근데 지금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시간을 맞춰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 정비석이라는 작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 양반이 애정소설로 가히 많은 이름을 얻으신 분인데 그분이 자유분이라는 작품을 써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많은 영향을 과시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애정소설을 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인데 여자의 핸드백 속의 화장품을 50가지 이상을 알지 못하면 애정소설을 쓸 수 없다. 저는 오늘 그 박동신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저렇게 많은 공부를 하니까 그 많은 작품을 써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상문 조직위원장 지금 앉아서 그래 그럼 그걸 이제서 알았어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상문 작가님께 박수 한번 쳐주실랍니까? 예. 자 이제 그 두 번째 우리 김철수 디지털 역량 연구소장님과 정량주 광주 전남 작가회 회장 정량주 시인의 그 지정 토론과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량주입니다. 김철수 전문가께서 시간이 부족하셔가지고 아마 충분하게 우리에게 AI에 대해서 설명 못하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리는 저희 작가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있어서 AI를 사용하는 이건 작가들의 선택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갖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관객석에 계신 작가님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김철수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보충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미술 분야에서는 AI가 만든 작품이 고가로 거래되는 사례도 있고 작곡하는 AI도 있고 그런데 우리 문학계에서는 이제 AI 사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 토론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작가들의 양심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많은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의 경우 데이터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가들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쓸 때 그 새로운 작품의 내용 중에서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줄거리라든가 배경 등 기본적인 설계는 작가가 하고 나머지는 다 AI한테 맡겨가지고 창작하는 경우 이걸 우리는 과거에 개념으로 보면 자기표절, 자기복제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왔었단 말입니다. 근데 AI를 사용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는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아주 미묘하게 섞여서 일반인들 또는 독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쉽게 감별할 수 없는 이런 자기복제가 있을 때 이것을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 하나고요.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가들의 사후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해서 자문으로 참여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미 고인이 된 작가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요. 특히 일찍 요절한 작가들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나 유족 또 친하게 지냈던 분들은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를 AI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하면서 보니까 작가가 평소에 낭독한 내용이 2시간 분량만 있으면 거의 완벽하게 작가의 음성으로 다른 작품도 낭독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가 충분하면 AI가 작가를 대신해서 강연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창작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유족이나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 등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AI로 재생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작가가 죽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소멸할 권리는 없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작가는 죽기 전에 나는 절대로 AI로 다시는 재생시키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또는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어겼다 하더라도 그걸 어긴다 하더라도 작가가 살아 돌아와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작가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함께 연구하고 토론해서 법적인 어떤 재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챗GPT4 같은 경우는 대단히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올 내년에 바로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 제가 이때까지 쓴 책 내용들을 챗GPT 같은 AI한테 다 던져주고 다음 책 하나를 써줘. 그러면 써줍니다. 한 권치도 써줍니다. 물론 돈이 좀 들긴 해요. 유료 버전을 좀 쓰면. 그런데 그 책의 창작이라고 볼 거냐? 저는 개정판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나의 표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개정하고 수정을 하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개정판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만약 제 작품들을 뭐 한 수십 권을 챗GPT한테 인공지능한테 주고 뭐 박목월 시인님의 시를 또 한 100편 정도를 같이 주고 하나를 창작해보라 그랬다면 이건 과연 저의 개정판도 아니고 박목월 시인님의 개정판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의 서로 다른 분야가 합쳐졌을 때 무언가가 나왔다면 저는 그거는 챗GPT의 창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챗GPT가 창작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나의 분야에서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종의 분야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다시 이 개념에서 박목월 시인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박목월 시인님한테 시 말고 지금 현대의 정치나 정세에 대해서 여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박목월 시인님 가족께서 나는 박목월 우리 여기 시인님의 글을 재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삭제 권리, 삭제권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의 저작권 이슈는 내 작품을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10년, 12년, 15년, 20년 되면 그걸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저작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쓴 글, 내가 창조해낸 것들을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지 않게 하는 권리를 오히려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보호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대답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지정토론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토론자에 의해서 발제자의 그 발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더 심오해지고 더 많이 풍성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코너가 이번 제9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의
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와 한글 산업. 그래서 한 분만 객석에서 질의를 받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한 분만 받겠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박우민입니다. 저는 박동신 박동신 작가님이? 작가님께 박동신 작가님. 예,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근데 작가님이시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웹툰이라 그러면 주로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조금 진취적이고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무엇을 걱정하냐면은 좀 지나친 왜곡 있잖아요. 역사적인 왜곡이라든가 또는 지나친 그 정서를 해치는 그런 잔인함, 이런 것을 어떤 여과 없이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걸 또 돈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 작품을 썼을 때 그 미성년자들이나 또는 젊은 세대들이 또 차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정서적으로 조금 네거티브한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게 사실 엄마의 입장에서 또는 그 작가로, 저도 작가니까요,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 뭐 윤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 받으면 되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본적으로 19금이라고 하면 19세 이상, 또 15금 하면 15세 이상, 지금 12금까지 있습니다. 12금 하면 12세 이상 볼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소설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플랫폼은 이것을 자기들이 먼저 읽어보고 이게 15금인지 19금인지 12금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볼 수 있는지 먼저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얘가 엄마나 아빠의 주민등록번호와 뭐 이걸 도용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소설은 연령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약했어요. 약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라고 이렇게 하여튼 뭐 데모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연령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강해져가지고 사실 잔인하거나 너무 성적 묘사가 지나치거나 이러면은 다 19금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반드시 19금 표시를 하게 돼 있고, 그런 작품을 이제 몰래 보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려 말았는데, 이 웹소설 이쪽이 되게 가볍고 편하고 쉬운 글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진중하고 나름 퀄리티가 있고 재밌는 글도 많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은 내 돈 내고 안 봐요. 내 호주머니에서 지갑이 열리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식당에 음식이 맛있어야 사 먹지 맛없으면 안 사 먹는 거 똑같아요. 독자들 한 편에 100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한 편을 약 5,500자 정도로 봅니다. 5,50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100원 내고 보는 거 뭐 100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사람들 100원 내는 거 엄청나게 아까워해요. 근데 왜 100원을 내냐? 재밌으니까, 볼만하니까, 볼 가치가 있으니까. 볼 가치가 없는 글은 안 봅니다.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의 발제자, 두 분의 지정 토론자, 그리고 한 분의 객석 질의자까지 합해서 모두 이 자리 일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어제 그 김몽신 작가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그 전남대 총장도 말씀을 하시던데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건인데도 사실은 그 물과 공기에 대한 고마움은 우리 보통의 고마움은커녕 보통의 일처럼 치부하고 지나가 버린 일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맙기 짝이 없는 한글 또한 물과 공기처럼 그저 우리 곁에 존재할 뿐인 범상한 그 어떤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그 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한글을 꼽았습니다. 근데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영국의 문화학자 존 맨이 극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그만큼 우수한 글자라는 이 말은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두루 동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통일선상 언급이지만 한글과 관련해서 세종 임금은 600년 전에 600년 뒤에 컴퓨터와 디지털과 AI 시대를 이렇게 명징하게 예측하면서 문자를 창제했을까 싶을 만큼 놀랍습니다. 한글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사랑 언어이고 사람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지구촌의 모든 글자 중에서 만든 사람과 만든 연대와 또 만든 원리와 또 그걸 세상에 알린 반포일과 그리고 만든 목적을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유일의 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글이라야 AI와 완전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늘 접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어깨가 으쓱거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앞에서 노마자의 음성 인식은 거의 완벽한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몇 차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한글의 언어 가동력은 놀랄 만큼 빠르고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고 정확하다. 그래서 AI가 이제 앞으로 지성체가 되면 AI끼리 그 의사소통도 하고 말도 할 것인데 이 말을 기록하고 체록할 수 있는 말은 한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그 관련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번 제9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를 계기로 AI 도시 광주는 한글의 판권을 목표하고 AI와 한글을 산업화한 미래의 도시로 그려나가자는 하는 것이 이 자리의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대중가요 가사 하나만 사용해도 판권료를 지불하는 세상에서 AI를 상대한 우리 한글의 체록이야 더 말해서 뭘 하겠는가 싶습니다. 제9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의도를 여기에 옮겨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너 AI와 한글 산업을 발제와 토론 모두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